음,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둔 돈 있잖아요. 그 돈이 밤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은 글쎄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잘 모르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금융감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한번 가보면 뭐 하나 하려 해도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지켜야 할 규칙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쵸? 이게 그냥 우리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 뒤에는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지키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신뢰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거래를 할 때 한쪽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다른 한쪽은 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 금융세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같은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또 얼마나 위험하게 빌려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반면에 은행은 어때요?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바로 이 정보의 격차, 이 갭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겁니다. 이렇게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투자 대상은 정보를 가진 쪽이 다 가져가고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남게 되는 현상이에요. 또 도덕적 해이도 생길 수 있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하면서 은행에 너무 위험한 투자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한 믿음은 바닥을 칠 거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행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불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언제든 주세요 하면 줘야 하는 단기 예금을 받아서 이걸 10년, 20년짜리 장기 대출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만기 불일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조 자체가 은행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몰려든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뱅크런이 터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무서운 도미노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살짝 금이 가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겠죠. 은행은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해줬던 자산들을 막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도미노예요. 그럼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이 공포는 순식간에 불길처럼 다른 멀쩡한 은행들로까지 번져나가요. 결국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 실물 경제에까지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나 위험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 당국은 대체 어떤 전략을 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랄까, 리스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렌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미시 건전성 감독과 거시 건전성 감독입니다. 이 둘은요, 아예 바라보는 초점부터가 달라요. 미시 건전성 감독은 개별 은행 하나하나,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튼튼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반면에 거시 건전성 감독은 시야를 훨씬 넓혀서 금융 시스템 전체, 즉 숲이 건강한지를 보는 거죠.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 이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개별 은행, 나무들만 튼튼하면 시스템 전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아무리 내가 튼튼한 나무라고 해도 내가 서 있는 숲 전체가 불타고 있으면 결국엔 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요. 바로 이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숲을 보는 관점, 즉 거시건전성 감독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나무도 보고 숲도 보자는 철학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바로 국제은행 감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바젤 협약이 등장합니다. 이 바젤 협약이라는 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금융 환경이 바뀌고 또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화해온 거죠. 맨 처음 바젤 1에서 시작해서 리스크 관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은 바젤 2를 거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다루게 된 바젤 3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젤 협약을 딱 한 숫자로 상징적으로 보여달라 하면 저는 바로 이 숫자 8%를 꼽고 싶어요. 이게 바젤 1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최저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이 위험한 자산에 100원을 투자했으면 그중에 최소 8원은 남의 돈이 아니라 은행 자기 돈, 즉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터졌을 때 이 자기 돈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신 버전인 바젤 3는요. 이 기준을 그냥 강화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자본의 양, 즉 돈의 액수만 늘린 게 아니라 그 돈의 질까지 따지기 시작했고요. 또 뱅크런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즉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숲을 보는 관점에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가한 정말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왜 금융 감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전략과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금융 감독의 핵심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균형 잡기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이냐? 바로 금융 안정성과 금융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의 균형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규제를 꽉 조이면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금융산업의 혁신이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규제를 너무 풀어버리면 당장은 돈도 잘 돌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결국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 효율은 금융 안정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과 효율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금융 안정이라는 튼튼한 땅이 없으면 금융 효율이라는 멋진 건물은 애초에 지을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안정성이야말로 효율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이라는 건 한번 딱 정해놓고 끝나는 그런 박제된 규칙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위험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적응하고 또 과거의 위기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을 든든하게 지키는 이 보이지 않는 방패, 금융 감독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많은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 만든 이 정교한 현재의 규제들, 과연 이 방패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미래의 새로운 위기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경계와 적응, 그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